네, 안녕하세요. 권까칠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일본 생활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일본에서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3년 정도 살아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외국인 신분에 어떻게 일본에서 집을 구매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순서는 화면에 나가고 있죠. 간단한 집 소개에서부터 왜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는지, 일본 단독주택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장점과 단점, 에피소드도 있고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설명드려서 좀 죄송스러운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집이 좀 많이 더럽습니다. 이제 애들을 키우는 집이기 때문에 항상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입주 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집 현관 입구부터 해서 이제 전경이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주방 겸 거실이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천장이 좀 약간 높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창문들은 다 채광용 창문이고요. 이쪽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이 이 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목욕탕이고요. 일본은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욕조랑 세면대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랑 세면대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빈 공간은 세탁기를 놓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이 변기만 딱 있죠. 딱 있고 여기 물 내리면 여기서 손 씻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의 친한 친구 부부가 왔는데 화장실을 써보고 딱 하는 얘기가 진짜 집중 잘 되게 돼 있다고, 시설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식기건조기예요. 저희 집은 2층에 일부분이 이제 온돌 바닥이 돼 있습니다. 가스식이고요. 이게 대부분 뭐 전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가스로 쓰는 데도 있는데 가스가 훨씬 따뜻하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집 사진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 왜 단독주택을 구입했는가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보통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을 하시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맨션, 즉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그리고 둘째는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저는 단독주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한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좀 걱정돼서입니다. 실제로 맨션에 월세로 거주할 때 층간소음은 아니지만 좀 클레임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좀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늦은 밤에 이제 통화할 때가 있었는데 좀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생활소음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두세 집 정도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아침에 그 이웃분들하고도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나니까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밤에 시끄러웠다고 직접 말을 해주면 좋을 뻔 했는데 일본 특성상 직접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쨌거나 단독주택이 층간소음 문제나 생활소음 문제가 덜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로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차장 계약을 꼭 해야 됩니다. 한 달 단위로 요금을 내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의 주차비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맨션을 구입을 하셔도 그 맨션 안에 있는 주차장도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맨션 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이렇게 대부분 있는 걸로 아는데 지정번호로 이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살던 맨션의 일반 주차장은 그 지정번호였습니다. 예를 들면 7번에 계약을 하면 7번 자리에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한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주차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좀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로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입니다. 그냥 2층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일본 단독주택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주택이 목조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단독주택의 90%가 목조주택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초 공사는 이게 콘크리트로 하고요. 이 콘크리트 위쪽에 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의 모양새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약간 협소주택 느낌인데 이렇게 1층 한쪽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이런 집들은 3층 구조가 많더라고요. 1층은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작은 창고방, 2층이 거실 겸 주방, 3층이 방 뭐 두세 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좀 많았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건물 바깥쪽에 주차장이 있는 형태고요. 주로 2층 집이 많으며 거실 겸 주방이 1층인 집도 있고 2층인 집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층 거실인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단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멋있는 셔터가 달려있는 주차장이 있는 집인데요. 이런 집은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집 자체가 일단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이런 집에 있는 차고를 제가 많이 봐봤는데 럭셔리 카드, 그러니까 흔히 벤츠 이런 거 말고요.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런 집을 사도 차가 그냥 그저 그러면은 좀 주변하고 비교되고 이러면 싫죠, 아무래도. 어차피 사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다음 생에 이런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기약을 하고 그냥 무난하게 건물 바깥쪽에 야외 주차장이 있는 집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완전히 해결된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아파트 살 때보다는 주변 이웃 눈치 볼 일이 많이 없습니다.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면 새벽 시간에 뛰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활용이 좋습니다. 일단 저는 차량 2대를 댈 수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차 한 대만 가지고 있을 때는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름에 애들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뭐 세차할 때 일단 공간이 넓으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특히 세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셀프 세차장이 한국처럼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동전 넣고 레버 돌리면은 물 나오고 거품 나오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 셀프 세차장 다니면서 돈이 상당히 아까웠는데 이렇게 남들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세차를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주차장 쪽에서 고기도 구워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연기가 많이 날리고 아무리 자기 땅이나지만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을 일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변 이웃들하고도 이제 오래 보고 지낼 사이이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튀는 행동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자, 세 번째, 재택근무하면서 기분 전환하기 좋다. 재택근무들을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집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집에서 일을 하면은 어느 순간 지겨울 때가 있죠. 그래서 공간을 좀 옮겨가면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 집이 이제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1층 방에서 일을 하다가 좀 지겨우면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일하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층 천장이 좀 높게 돼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이제 천장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집 앞이 그렇게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더더욱 조용합니다. 그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하면 상당히 기분 전환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짐 옮길 때 편하다. 맨션 살 때는 지하 주차장이었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밖으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맨션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는데요. 한국처럼 지하 주차장부터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어져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 옮길 때 되게 불편하죠. 특히 쌀 같은 거, 그리고 가전같이 무거운 거 옮길 때는 진짜 작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은 현관 앞이 바로 주차장이라서 짐 옮길 때 상당히 편하죠. 짐 옮기는 거에 대한 아무런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선 적립금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 맨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선 적립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수선 적립금을 내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뭐 아파트 외벽 공사하는데 이런 데 돈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달 내는 돈인데요. 약 30년 정도 되는 맨션은 거의 한국 돈 20만 원 넘게 드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맨션이 이렇게 재건축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해서 저는 맨션을 구입을 하진 않았는데요.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뭐 수선적립금이 들진 않지만 개인 책임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벽 페인트 칠하는 게 보통 뭐 한 15년 정도 되면 이제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시 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붕 수리도 있을 수 있고 수도관 수리, 이런 돈이 갑자기 한 번에 확 깨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씩 저축은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당장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심적으로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6번째, 그 완전한 소유물이라는 것에 대한 안심감이 있다. 그 토지랑 건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집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은행 거죠. 대출이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럼 5번째,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열이 잘 안 돼 있다. 도쿄 쪽이 참고로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되게 어설프게 추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단열이 상당히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홋카이도, 즉 삿포로 지방 쪽은 단열 같은 게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추우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겨울에 실내가 너무 춥습니다. 실외 온도가 영상 3도 정도일 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실내 온도가 13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침실의 온도를 25도 정도로 맞춰놓고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잠시 화장실 가려고 복도에 나가면은 13도잖아요. 정말 잠이 확 깹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도까지 난방을 돌려버리면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신경 안 쓰고 난방 에어컨을 계속 틀어봤는데요. 전기세가 한 달에 한국 돈 35만원까지 내봤습니다. 그 두 번째, 주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맨션 살 때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이웃하고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고, 뭐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뭐 이런 정도였죠. 근데 사실 아파트 건물 밖에서 만나도 애초에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 모릅니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옆집하고 앞집들하고 거의 매일 제대로 보잖아요.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인사 잘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치레로 뭐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뭐 음식이나 뭐 한국 같았을 때 이제 기념품 같은 것도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한두 집 정도가 무시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사 자체도 하기 싫어하고, 뭔가 기념품이나 이런 걸 가져다 주면은 답례를 보통 하잖아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의상.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웃들한테 좀 상처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시합니다. 자, 세 번째, 주변 이웃들은 너희가 하는 일들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어렴풋이라도. 자, 이거는 장점 부분에서 말했던 층간소음 부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단열하고 관련되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 벽이 얇습니다. 목조주택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집에서 창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라도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 저희 집이 창문 닫아놓고 옆집에서 창문을 연 상태라면 거의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 앞에서 이제 세차를 하면서 저희 집 애들 우는 소리도 들어봤고 옆집 부부싸움 소리도 다 들립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안 믿기죠?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네 번째, 쓰레기 버릴 때 불편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일마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션 같은 경우에는 공동 쓰레기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요일 상관없이 그 쓰레기장에 버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게 요일별로 딱딱 정해진 것만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날 밤에 버린다든지 이러면 좀 매너 위반이 될 수 있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정확히 8시 이전에 버려주세요라는 안내가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어린애들을 키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랑 기저귀 이런 게 여름 되면은 냄새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밀폐할 수 있는 쓰레기통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되지는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5번째, 불청객이 많다. 맨션 살 때는 방문 판매 같은 게 거의 없었는데요.
단독주택 이사 오고 나서는 이런 게 부쩍 늘었습니다.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우유, 요구르트, 종교단체, 신문, 심지어는 뭐 이불 세탁, 부동산 판매, 종류가 셀 수 없이도 많고요. 제일 신기했었던 거는 리어카에 이렇게 빵이랑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판매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은 벨 눌러도 수상해 보이면 문을 안 여는데 택배 받을 거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럼 되게 기다리잖아요. 벨을 누가 눌러서 당연히 택배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방문 판매 사원이면 조금 껄끄럽죠. 그래서 인터폰에다가 방문 판매 찌라시 사절합니다라고 써붙여놨는데 방문 판매는 확실히 없어졌어요. 근데 이쪽 부동산 쪽 집 팔라고 부동산에서 찌라시가 엄청 옵니다. 근데 이쪽은 포기를 모르는 게 찌라시 사절이라고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우편 봉투 있잖아요. 약간 등기 서류처럼 진짜 중요 서류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오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뜯어보니까 집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질렸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기 싫죠. 그러면은 너무 영업이 끈질기잖아요. 자, 그래서 6번째 이제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에피소드 중에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일본 맨션도 콘크리트인데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건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힘쓰다가 이게 벽을 좀 세게 터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목조주택이 저는 이 사건을 겪고 처음 알았는데 나무 기둥 사이사이가 석고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영상이 이렇게 나갈 텐데 소리가 이렇게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약합니다. 두께도 이제 몇 미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한번 구멍이 난 적이 있어요. 벽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 보고 바로 침착해지더라고요. 약간 뭐 선택적 분노 조절장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목조주택의 그 석고보드 벽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물건에 화풀이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 석고보드 교체하는 데만 한 100만원 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그 영상에 대한 썸네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남인 오민이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저녁에 엄청 떼를 쓰고 막 숨이 막 넘어갈 정도로 울었는데, 뒷집 할머니가 아동학대로 의심을 하고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 궁금하시면은 그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거나 그 이후로 오민이가 잠꼬대 할 때마다 할망구 무섭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아무튼 오지랖 진짜 넓은 할머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사할 때 소파를 구입을 하고서 집에 들일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파가 이제 부피가 큰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사다리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40만 원을 이야기를 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스리하게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그 줄로 묶어가지고 사람 4명이서 이걸 끌어올린대요. 자, 그럼 그걸로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어쨌거나 한국 돈으로 12만원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날 돼가지고 이렇게 택배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나마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 저 트럭 지붕에다 소파로 일단 올린 다음에 주차장이 이제 비어있으니까 거기다 차를 대고 하면은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소파를 올렸는데 되게 아날로그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실이 2층인 집은 조금 사람들이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2층에 거실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햇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보통 1층이 되게 좀 차갑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야기. 이거는 제가 단독 말고 일본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살고 있던 월세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문 구독해달라고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택배 온 건 줄 알고 이렇게 문을 열어들었는데 신문 구독해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일본어로, 당연히 일본어로 얘기를 했죠. 막 하이 소난 데스네. 예, 그렇죠 하다가, でも私日本語読めないんですよ.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 못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본어 못 읽는다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들은 거는 분명히 일본어인데 일본어를 못 읽는다니까 이렇게 좀 약간 상황 정리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すいません私外国人なんですよ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외국인이에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이제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뭔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현관문 닫고서 혼자 이불 덮고 낄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마무리.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구입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집이라는 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쇼핑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집을 사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잘 살아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다네. 감사합니다.